뉴스 쇼. 이제부터는 국회 시간이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동안 권력을 남용해왔던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넘겨받은 경찰이 그 힘을 얼마나 적절하게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건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경찰은 온전한 신뢰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경찰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 비대한 힘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이건 청와대 안입니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바꿔야 할 법만 6개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시간은 권력 개편안보다 당장 미세먼지가 문제네요. 오전에도 중부지방 미세먼지 상태가 좋지 않은데 오후가 되면 전국이 매우 나쁜 상태에 접어듭니다. 마스크들 꼭 챙기시고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월요일 아침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판문점 찾는 현송월입니다. 예, 오늘 남북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죠? 네, 평창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이죠. 예술단부터 논의하는 거예요? 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의 현송월입니다. 예. 관현악단 단장 자격인데 북한판 걸그룹이라고 불리는 모란봉악단의 단장으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과거 김정은과의 연문설이 돌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오르면서 세의를 과시했습니다. 예. 또 2015년 모란봉악단이 중국 베이징 친선 공연 직전에 돌연 이를 취소해서 뒷말을 놨던 거 그거 기억하실 텐데 기억해요. 당시 현송월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 또 핵미사일 발사 영상을 빼달라는 중국의 요구에 원수님 작품은 저만 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평창을 찾을 북한 예술단의 구성 또 공연 일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질 텐데요. 예. 이러한 모란봉 악단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예. 그리고 남북 공동 입장 문제, 남북 단일팀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차례로 논의가 될 텐데 오늘 2부에서는 그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가죠? 네, 다스 120억 수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입니다. 정호영 변호사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10년 전이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 120억 횡령 사건 은폐 의혹을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예. 격리 직원이 횡령했다는 비자금 120억이요. 이거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가리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호영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후 은폐 논란을 샀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제 정호영 전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횡령 사건을 거론할 경우에는 정쟁과 국론 분열을 일으킬까 봐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본인이 보기엔 이건 개인 횡령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요.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요. 예. 그러면서 수사 자료는 검찰에 인계를 했다는데. 검찰이 더 수사하시오라고 인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계받은지 알 수가 없어서 후속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뭐 국민 입장에서는 특검이든 검찰이든 어쨌든 직무를 유기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렇죠. 예, 이 의혹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21일 아니에요. 네. 얼마 남지도 않아서 이게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출퇴근 공짜 만든 미세먼지입니다. 아까 제가 미세먼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출근하는데 벌써 하늘이 좀 뿌연 상태예요. 네, 중국발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서울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무료예요? 그 시간대로 따지면요. 예. 대상은 첫 차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버스 그리고 지하철인데요. 예. 다만 경기와 인천 지역 대중교통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입니다. 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는 경찰은 내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힘을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이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죠.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개혁안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 주권주의 시대를 저는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찬성, 우리 역사, 지지?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언제나 그 정치 권력과 유착된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 왔죠. 예.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경찰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요.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의 시대, 그리고 검사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럼 좀 하나하나 보죠. 먼저 네네, 그럴까요? 국정원의 힘은 어떻게 빼느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전부 경찰로 넘긴다는 겁니다. 이제 오로지 국정원은 대북 정보하고 해외 정보 수집만 해라 이런 거죠? 네네. 예. 힘을 뺀다는 관점보다는 원래 대북과 해외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가 됐고요. 예. 하루나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보와 교통, 통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북, 해외에만 전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대공수사를 다른 쪽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할 수 없고 대공수사는 경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핵심 반대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고요.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 대공수사인데 그것 빼면 아예 국정원 해체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찰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력은 국정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경찰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의 기존의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그러한 조직 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공수사의 전제가 될 만한 첩보와 정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의 단계에서 소위 수사,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라는 그런 영역을 경찰에게 이관한다. 이미 경찰도 그동안 대공수사 역량들을 갖춰왔습니다. 물론 권한의 남용이 있어 왔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뭐, 국정원에 뭐, 일종의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럼 국정원이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경찰과 공조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설득하실 수 있다. 검찰로 가보죠. 검찰의 힘은 그럼 어떻게 빼느냐?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거기다 기소권까지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모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검찰이 처음으로 뭐 일부긴 합니다만 기소권을 넘겨주는 거죠, 박 의원님. 소위 말해서 기소 독점주의, 검사가 모든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예. 그리고 집행까지 하던 것을 지금 기소 독점주의의 일부 예. 지금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의 우려 지점은 옥상옥 우려더라고요. 공수처를 만든다 한들 결국 검찰에서 그쪽으로 인력 보낼 건데 그게 결국 형식뿐이지 뭔가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는가? 반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모순적인 말씀인데요. 옥상옥이라는 것은 지붕 위의 지붕인데요. 예, 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두 개일 리가 없겠습니다. 또 과거의 지붕이 예.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성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니까 역시 틀린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설득이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 굉장히 완강하던데요. 특히 공수처 분야에 있어서는. 글쎄요. 공수처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이성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86%가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75%까지 나오는데 항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도 10% 이상 나옵니다. 왜 이 부분만 가면 정말 이성적인 논쟁이 안 되는 게 충분히 설득할 수는 있는데 우리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의 장재원 간사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법사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어제 표현한 거에 하면 이제 두 개의 칼, 쌍검이니 또는 대통령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수처의 설계를 잘하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 6126님이라든지 7000님 이런 분들 문자 뭐냐면 국정원하고 검찰의 힘을 권력을 빼다 보니까 경찰 조직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근데 경찰은 비리로부터 정말 안전한 것인가? 경찰은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거 우려된다라는 문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커다란 우려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에도 생생하게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거기 보면 말이죠. 사실 경찰도 거의 공범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쪼갠다는 거예요. 내부의 힘을 내부에서 쪼개서 분산시키겠다. 2012년으로 가보면 2012년 12월 그날이 16일인가였을 겁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에 소위 지시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수수색 못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수사경찰, 행정경찰 쪼갠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사실은 수사경찰이 행정도 같이 하게 되고 행정경찰이 수사에도 개입하게 되고 이렇게 선을 좀 넘나들게 되는 거지 그게 무자르듯 쪼개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경찰 측의 얘기고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 양보와 책임이 따르는 건데요. 너무 욕심꾸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이 좋은 기회에 과도한 욕심을 인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사경찰, 행정경찰 나눈다고 한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한들 정말 경찰이 괴물되는 걸 이것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일종의 기관 견제와 균형, 기관의 분리, 권한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경찰위원회를 제대로 감시 감독 기구로 격상해서 실제로 하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 사개특위가 하실 일이 많게 됐어요,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죠. 청와대가 낸 개편안에 부족한 점들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간사하시죠. 간사하세요. 청와대가 이렇게 먼저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사개특위를 좀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 6월달, 7월달에 국정기획 자문위가 출범해서 정리된 로드맵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강조를 한 겁니다. 사개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저는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든지 그런 오해는 좀 거두어 주십사. 지금부터 국회의 시간이고요. 국회의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착실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착실하게 논의해 가자. 박범계 의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다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MB까지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MB에 대한 증거 나온 게 새로 나온 게 있답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고 관련 증거들이 좀 확실하게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진술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 2001년도와 2008년도에 입사의 결정적인 계기는 MB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진술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입사를 하는데 MB 허락받아서 입사를 했다니요? 네, MB가 다스와 무관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 자신이 그런데 입사를 하는데 최종 허락은 MB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그런 증언을 했어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8년도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2001년과 2008년 지금도 혹시 재직 중인 사람들입니까? 한 분은 그런 것 같고요. 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진술은 그 당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MB가 실소유주였다. 이런 의미로. 그런 취지의 진술이고요. 그 사람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에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그냥 입사할 때 허락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온 게 있군요. 네,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좀 이해를 좀. 자, 그럼 박 의원님 그거 들으셨을 때 네네. 지금 소개는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정도였어요? 6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러한 내용들은 다 구체성을 갖고 있고 시점도 있고 예. 정황적으로도 보강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증거다. 이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뚫고 오셨어요. 예. 정말 그 유리창에 예. 미세먼지가 막 붙는 것 뿌옇게. 같아요. 예. 여러분 마스크 꼭 하시고요. 오늘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특히 알겠습니다. 방송하시는 분은. 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영화 1987 흥행 돌풍으로 박종철 열사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마침 어제가 박 열사의 31번째 길이었습니다. 각종 추모 행사가 그래서 많이 열렸는데요. 영화 1987과 박종철 열사 추도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매해 돌아오는 기일인데 영화 덕분인지 올해는 추모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 택시 운전사 때문에 그게 이제 흥행하면서 5.18 광주 민중항쟁이 더 조명이 됐잖아요. 지난해.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영화 1987 덕분에 박종철 열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또 예년에 비해서 추모 열기도 더 뜨거웠는데요. 어제 박 열사 묘소가 있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구문치사 사건을 폭로한 이부영 전 국회의원, 예.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씨 등 한 1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추도식 하루 전에는 영화 1987 장준환 감독과 배우들이 묘소를 찾아서 또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서울 관악구청은 박 열사가 대학 시절 지냈던 하숙집 앞 거리, 이 녹두거리라고 하죠. 서울대 녹두거리. 이거를 박종철 열사 거리로 명명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은 주요 간부들과 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서 영정 앞에 헌화를 했는데요. 이 경찰 지휘부가 단체로 공식 방문을 해서 박 열사를 추모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이철성 경찰청장. 사실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그 물대포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겹쳐져서 떠오르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헌화하는 그 장면이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아직도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했다입니다. 누가요? 박 열사가 고문 끝에 사망한 지 31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유족은 아직도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강산이 3번이 바뀌고도 남은 시간이 흐르고 정권은 무려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정부의 공식 사과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2009년인가요? 그때 네. 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고문치사 사건 조사했잖아요. 네네. 예. 정부와 검찰이 유족에게 사과하라 당시에 권고를 권고도 했습니다. 했잖아요. 했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사과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유족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는 올해도 논의하거나 계획된 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열사 아버지 박정기 씨가 올해 90세입니다. 연세가. 예.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념사업회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사과의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도 정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사과 대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놨다입니다. 어제가 기일이었는데 네. 어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내놨거든요. 네. 이것도 행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간입니다. 굉장히 상징성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그 개혁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예.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박다 죽임을 당했다. 맞아요.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가혹한 물고문과 검찰과 국정원의 은폐가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이런 권력기관의 잘못이 계속 그동안에 반복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대로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점점 나아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때를 상기할 때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수석이 이렇게 이 말을 붙였는데요.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대통령이 탄핵된 원인이 이 권력기관의 잘못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열사 사망에 대한 사과 요구에 조국 수석은 뭐 말하자면 권력기관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사과 대신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뭐 권력구조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뭐 개학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표 둔갑술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아마 이런 기류를 미리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종철 열사 기일에 딱 맞춰서 개혁안을 상징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예. 영화 1987로 뜨거워진 추모 여론을 등에 좀 업고 야당 반대를 좀 돌파하겠다. 이런 어머 정치적 의도를 좀 담고 있었던 거 사실은요.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내놓은 개혁안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대선 때부터 다 나왔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거란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결국은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87 이야기도 하고 박종철 열사 기일에도 맞추고 이런 분위기를 타보겠다는 의도가 네, 깔려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네. 행간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87년 6월 항쟁은 유예 중이다입니다. 유예 중이다.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부르죠. 어제 추도식에 참석한 이부영 전 의원. 그러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처음 이제 세상에 폭로한 예, 분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쟁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치권이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그 성과는 왜곡 변질됐다. 그동안 유예된 6월 항쟁의 개혁이 다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이 말을 제가 해석을 좀 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30대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진 적이 있었어요. 30대? 네. 뭐라고요? 20대 초반에서 20대에서 30대 막 간 넘어간 친구인데요. 예. 87년 6월 항쟁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도대체 네. 이렇게? 우린 여전히 일자리 잡기 어렵고요. 부동산 투자는 다 우리 386 세대가 다 해서 하셨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87년 세대가 다시 화답을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호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87년이 만들었던 체제를 이제는 좀 극복하고 넘어서는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북 공동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건 어떤가요? 아예 내친 김에 남북 단일팀을 꾸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남북 실무회담이 오늘부터 본격화가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모아보지요. 오늘 여론에서는요. 가상화폐 광풍을 좀 돌려봤습니다. 지난주에 거래소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또 여론이 떠들썩했는데요. 거래소 폐쇄냐? 아니다. 폐쇄까지는 아니고 규제 정도가 좋다. 아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자. 이 세 가지 안을 넣고 여러분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이택수 대표 오고 계세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하죠. 오늘 화제의 인터뷰는 특히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할 만한 분이 나옵니다. 작년 10월 23년간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선수죠. 영원한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 예, 이승엽 선수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옵니다. 야구 팬들 특히 삼성 팬들 질문 많으실 거예요.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모셔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참가까지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될 실무회담에서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남북 단일팀까지 성사가 될 건가 이 부분이 큰 관심사고 동시에 논란이죠. 우선 남북 공동 입장의 경우에는요. 올림픽을 치르는 국가에서 자국 국기를 들지 못한다는 점. 또 남북 단일팀의 경우에는 우리 대표 선수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점이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부터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여론을 또 집계해 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으면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김광진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전 의원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미경 전 의원님. 네. 공동 입장 자체에 반대하세요? 아니요, 공동 입장은 반대하지 않아요. 아, 이 공동 입장 할 수 있어요. 공동 입장은 찬성. 예. 그럼 어느 부분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드는 거에 저는 반대해요. 아, 왜냐하면- 공동 입장은 하되 우리는 태극기 네. 들고 북한은 인공기 들고 가자. 아니, 북한은 뭐 인공기를 들든 한반도기를 들든 그들이 원하는 걸 그거는 주면 북한만. 되는데, 예. 예, 뭐 태극기 들면 더 좋겠죠.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는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네. 한반도기를 지금까지는 사실상 공동 입장 할 때마다 들어왔는데 왜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 올림픽 특히 스포츠는 예. 최근에는 저는 그 입장이 더 강한데 뭐냐면 그 정치에 이용당하는 느낌,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올림픽이 이제 각국 선수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면서 또 국민들이 응원하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그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보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동호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불편하는 게 뭐냐면 이 정치와 스포츠가 이제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분들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일단은 그 한반도기 드는 거는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아, 그다음에 한반도기를 드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한반도기를 뭐 9번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스포츠가 정치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태극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고 올림픽에 참가를 했다면 그걸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그러면 태극기를 포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검토는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뭐 북핵 포기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태극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김광진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율배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듣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공동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뜻과 의미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전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럼 차라리 태극기를 들고 그 안에서 같이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없고 그건 상식적이지 않고 그런다고 북한이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들고 북한은 인공기를 들고 오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꼭 차라리 공동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건 조금 그 말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가 스포츠 자체에 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다만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4년간 준비했으니 누가 1등하냐 2등하냐라고 하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죠. 스포츠 정신이라 함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뭐 인류 자체가 그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평화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정신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국가가 유엔에 모여서 이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이나 내전이나 종식을 중단시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도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것들을 그 올림픽의 평화의 정신을 단순하게 정치행위다라고 단정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미경 전 의원님 답변 좀 들어보죠. 스포츠 정신, 올림픽 정식은 인류의 평화다. 그런 의미에서는 평화의 상징 한반도기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세계인들이 봐줄까요? 저는 일단 그걸 평화의 상징이라고 봐주지 않고요. 진짜 평화, 이 평창올림픽이 지금 김광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평화가 되려면 예? 북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북핵 포기하고 우리는 평화의 상징인 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국면에서 무슨 평화인가요? 한반도기만 든다고 평화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김광진 전 의원님? 물론 비핵화까지 가는 것이 모든 그 국가들의 바람이겠죠. 그러나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 한 발이라도 지금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정미경 의원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 발 한 발을 응원하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그 한 발 자체도 모든 10발의 마지막 목표점에 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하지 말자라고 해서 어떻게 한 발을 남북관계에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00%가 안 된다고 해서 10% 한반도기 같이 드는 것조차 반대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게 김광진 의원 말씀이세요? 정미경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 대한 지금 제재가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예. 이렇게 미리 북한한테 손을 내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더 만든 것이 아닌가.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북핵은 북핵대로 우리한테 남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노력은 하지만 지금 정부가 나중에 두 가지 부담을 다 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 의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 전 의원님, 청취자 이현우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고 말씀하셨는데 핵과 자꾸 연결시키는 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연관을 지으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을 보세요. 어느 선수가 금메달을 딸 건지 어느 예. 선수는 은메달인지 그 스토리는 뭔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북한에서 누가 올 건지 이런 것만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하. 대표단으로 누가 오냐 뭐 미녀 응원단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북핵하고 연결을 안 짓겠어요. 다 북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눈을 감더라도. 그럼 북한이 아예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신 거잖아요. 북한이 오든 오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저는 북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김광진 거죠. 전 의원님 답변 주시죠. 지금 답변 주신 게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다 스스로 좀 입증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돌아가자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 제재 효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대화의 국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양 대통령이 모두 그동안의 약간의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탔다. 이제는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치가 점점 다가와서 달성해 놓고 있는 목적과 달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에 대해서만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진 의원님, 청취자 질문 제가 김광진 의원한테도 하나 드려야겠네요. 뭐냐면은 근데 한반도기에는 독도까지 사실 그려 넣어야 제대로 된 한반도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굳이 한반도기를 들어서 일본을 자극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한반도기를 써왔고 89년도부터 만들어졌던 한반도기니까요. 우리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들고 있는 깃발인데 그 깃발 안에 우리 영토가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외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깃발 안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실 국민이 과연 계실까? 사실은 전에 우리 9번 입장 중에요. 독도하고 울릉도를 뺀 적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김광진 의원은 그려 넣는 게 맞단 말씀이시고 일본 눈치 볼 필요 없다. 예,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단일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입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일팀을 만드는 부분도 이번에 논의가 될 텐데 아이스하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일팀 만들 여지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단일팀 만드는 것도 일부 단일팀 만드는 것도 추진 중이거든요. 먼저 정미경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북한이 참가하는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가 이미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단일팀까지 구성하면 사실 우리 선수들이 그 희생하는 부분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 아이스하키 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우리는 그 아이스하키 팀이 아마 국가대표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그 마음 이런 거는 지금 배제한 채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예, 이거를 갖다 갑자기 순식간에 막 단일팀 만들어 갖고 나간다? 저는 그거는 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 만약에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도 북핵의 조건인가요? 네, 그 정도면 우리가 그냥 그 희생은 우리가 감수하고 아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선수들을 설득할 수가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이게 그 정도도 아닌데 설득이 되는 건가? 예, 그런 거죠. 선수들 설득이 안 될 거다. 김광진 전 의원님은 저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쪽이세요, 예. 김 전 의원은? 사실 그동안 단일팀으로 한 적은 이제 2번 있지 않습니까? 세계 예. 탁구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고 나머지 올림픽에서는 하계든 동계든 한 번도 단일팀을 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다면 개최국으로서 처음에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그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화적 메시지는 워낙 강하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이세요? 있습니다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여자 하키팀 팀원들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그 이익도 이익이지만 또 팀원들에게 잘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팀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일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뭐 추가적인 엔트리를 IOC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은 거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실무적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팀의 성과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단일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선수들 설득이 일단 우선이다. 요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청취자 의견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단일팀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네요.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정확한 집계는 안 됩니다만 대충 눈으로 보기에는 단일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오는 것 같고 다시 공동 입장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취자 의견이 굉장히 뜨겁게 들어오는데요. 정미경 전 의원님. 네. 아까 전에 그럼 따로따로 입장을 해라. 한반도기 안 된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태극기를 드는 거고 북한이 인공기 드는 것도 좀 꺼려하세요? 북한이 인공기 드는 걸 우리가 마음은 꺼리지만 그걸 또 말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참가했는데. 예. 아니 얼마 전에 또 뭐 우리은행 달력에 인공기 갖고도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은행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태극기 인공기 따로 들고 그럼 같이 입장을 하는데 국기는 따로 들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김광진 전 의원의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정치랑 연결시키지 말고 한반도기를 드는 것으로 오히려 이것은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예, 전 의원님. 예, 정 전 의원님.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감이 멀어갖고 지금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는 것의 상징으로서 한반도기를 드는 걸 시작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비핵화 이번에 뭐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김광진 전 의원의 핵심 주장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마지막 발언 듣는 것으로. 예. 우리가 올림픽 티켓을 땄을 때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태극기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사실은 태극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반도기를 들면 태극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과연 평화를 가져다 주나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때
그 과거를 보게 되잖아요. 네. 과거의 한반도기를 들었을 때 네. 과연 지금 김광진 의원이 얘기하시는 평화가 우리한테 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김정은 정권에게 김씨 정권에게 시간만 벌어줬고 우리한테 온 거는 지금 현재 북핵의 위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국에서 올림픽 여는데 그 나라 국기 못 드는 것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시는 거고 그럼 이 한반도기까지 드는 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반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네, 세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미경 전 의원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해하고요. 김광진 전 의원 답변과 함께 마무리 발언 30초 주시죠. 예, 그 과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었던 90년대부터 2006년도까지는 남북 간의 대화도 가능했었고 여러 가지 분쟁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훨씬 더 심각해진 남북 관계를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자는 계속 받으면서 진행을 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지금 청취자 문자 들어오는 것만 집계해도 네. 리얼미터에서 발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남북 단일팀하고요. 아, 네.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 네네. 이거 청취자들께 질문 드렸거든요.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이걸로 지금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한 30분 남았거든요. 여러분의 의견 계속 받겠습니다. 예, 요 결과를 이 대표님. 네. 그냥 마지막에 저희가 발표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한테 안 드리고 네.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단일팀 의견은 어떤지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 의견은 어떤지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가 조사한 주말 동안 조사한 여론으로 가보죠. 네. 가상화폐 하세요? 아니요. 이 대표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전혀 안 하세요? 네. 아니, 이 대표님은 굉장히 트렌드에 빠른 분이신데 안 하셨네요. 어떻게? 제가 가상 번호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안심 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가상 화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안심번호 가상번호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네. 머리가 아픈데 맞습니다. 내가 가상화폐까지. 가상화폐 얘기를 여러분 좀 오늘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유시민 작가하고 정재승 교수의 그 온라인상 혈투가 네. 벌어졌던 거 아세요? 네. 유시민 작가는 가상화폐는 투기광풍의 또 다른 버전이다. 신기로 쫓는 거다. 아주 네.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정재승 교수가 유시민 선생님 가상화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SNS에 쓰면서 어느 쪽이세요, 이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을 판단 유보. 유보하겠습니다. 판단 유보.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주변에 돌아보면은 또 그렇게 다는 아니고. 그럼요. 보니까요. 네. 젊은 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층은 3, 4, 5 모이면 다 가상화폐 맞습니다. 얘기만 한다 그래요. 자, 바로 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저희가 CBS 김현정 뉴스쇼 의뢰로 지난 금요일인 12일 가상화폐 이용률과 규제 찬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65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7%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예. 먼저 가상화폐 투자 경험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아, 가상화폐 해보셨어요? 네. 이걸 물은 겁니다. 보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현재 투자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투자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해본 적이 있다. 3번, 저처럼 투자한 적이 없는 한 번도 분들. 없다. 예, 저 같은 분들. 네. 먼저 가상화폐 투자 경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투자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4%로 압도적이었고요. 현재 투자 중이라는 분들이 7.5%. 예. 지금은 안 하지만 투자 경험은 있다라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대별로 예상과 마찬가지로 예. 20대의
투자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죠. 20대가 14.8%였고요. 30대가 8.3%, 예. 40대가 6.8%, 50대가 5.6%, 60대 이상은 3.8%였고요. 성별로 남성이 13%, 여성이 2.1%, 예. 남성이 압도적으로 6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정당 지지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이 이것도 정당으로 예. 따져보셨어요? 네, 바른정당 지지층이 가장 높았군요. 26.2%, 국민의당 지지층 21.6%. 의외로 민주당 지지층은 6.7%로 낮은 편이었고요. 자유한국당 6.6%로 예, 낮았고 예. 정의당 지지층이 1.3%로 가장 낮았습니다. 야, 바른정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가상화폐를 제일 많이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 뭐 경제학 박사, 경제학, 그거하고 연관을 또 이준석 잡자면 대표를 좋아하는 잡을 20대들이 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하, 특이하네요. 국정수행 평가별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이 13.7%로 예, 예. 지지하는 층 5.5%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가 잡은 추산치는 330만 명입니다. 지금 이게 통계가 정확히 잡혀 있는 게 없는데 추산치 330만 명이 가상화폐를 해봤다 이런 건데 여하튼 우리가 뭐 투자 경험 물으려고 여론조사한 건 네. 아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 중요한 조사가 있죠. 네, 가상화폐 투자 이제 경험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가상화폐 규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있는 예. 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거래소 폐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규제까지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예. 첫 번째 보기는 현행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물론 그 어떠한 규제도 반대한다. 폐쇄는 물론이고 어떤 규제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1번. 두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반대하지만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예, 폐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규제 정도가 좋습니다. 2번. 네, 세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서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말을 그렇습니다. 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네. 아예 거래소 폐쇄 3번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장 많은 응답은 폐쇄에 찬성하고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 42.6%로 나타났고요. 잠깐만요. 완전 거래소 폐쇄가 1위입니까? 그렇습니다. 42.6%가 폐쇄.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폐쇄까지는 아니고 규제 정도 하자 이거는요. 네, 폐쇄는 반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 35.6%요. 였고요. 예, 그다음에 예. 폐쇄 규제 모두 반대한다. 현행대로 가자. 12.1%로 나타났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거래소 폐쇄 발표 나오고 나서 뭐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이거 안 된다. 네. 그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폐쇄 쪽에 찬성표가 나올지 몰랐는데 상당히 높네요. 네, 이제 보기를 3개로 했는데 예, 예. 만약에 2개씩 묶어서 예. 폐쇄 찬성이냐 반대냐 본다면 폐쇄 반대가 47.7%로 나타났고요. 예. 아까 보기 1, 2번 합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폐쇄 찬성 의견이 42.5%로 오차 범위 내에서 예. 반대가 5%포인트가량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폐쇄를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갈리는 거고 폐쇄까지 포함한 규제 전반 찬성 네. 현행 이렇게 놓고 보면 또 달라지죠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만을 놓고 본다면 규제 찬성이 78.2%로 그렇죠. 폐쇄까지 포함한 높고요. 규제 찬성 78.2%. 예, 반대는 12.1%. 아까 자유롭게 두어라 12.8%. 보기에 2, 3번을 묶은 응답이 78.2%로 규제 찬성 의견은 예. 10명 중에 8명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전에 투자 경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미리 조사했잖아요. 그걸 네. 바탕으로 해서 좀 나눠보죠. 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예. 86.4%의 경우에는 폐쇄 찬성 또 투기 근절 아주 강도 높은 의견이 역시.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투자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폐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현재 투자 중인 응답자 7.5%의 경우에는 폐쇄 규제 모두 반대 응답이 44%로 역시 현행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폐쇄 반대 규제 필요 응답이 39.7%로 그 뒤를 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투자 경험이 있고 현재는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 6.1%의 경우에는 예. 폐쇄는 반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 52.6%였고요. 두 번째는 폐쇄는 반대하지만 규제가 아니군요. 폐쇄 찬성하고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게 25.6%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여러분. 네.
폐쇄하자는 의견도 42%나 나왔다는 거. 네. 이게 좀 놀랍고요. 그냥 완전히 두자는 의견은 12.1%. 여러분의 의견,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김현정 뉴스쇼 스페셜 조사였고요.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를 봐야 되는데 제가 네. 미리 좀 결과를 보니까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대통령 지지도만 오늘 살펴보고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6%,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23.8%로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1% 큰 건 아닙니다만. 네, 부정적인 요인은 주초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 또 강남 아파트값 급등 관련 소식이 있었고요. 예. 주후반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 정부 대책 관련 논란이 심화되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물론 주중에는 소폭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주중에는 71.5%로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예. 금요일 날 가상화폐 폐쇄 논란 때문에 69.9%까지 빠지는 바람에 주간 집계는 70.6%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상화폐 경험과 유승민 대표를 연결하는 건 오바다. 네. 이런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재미삼아 연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월요일인 8일부터 금요일인 12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8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알렸습니다. 5.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청취자 양재하님은요. 근데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해보지도 않고 폐쇄를 말하는 건 좀 그렇다. 뭐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긴 해보신 분들은 두 가지 이런 측면이 생각 있을 것 가지고 계세요. 같습니다. 남이 돈 벌면 배 아픈 거. 두 번째는 또 너무 돈 날리는 거에 대한 또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여러분의 의견 받으면서 이택수 대표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 그리고 남북 단일팀 두 가지를 가지고 뉴스쇼 여론조사 돌리고 있습니다. 예, 뭐 표본 오차 이런 거는 저희가 구할 수는 없어요. 구할 수는 없는데 문자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중간 스코어는요. 한반도기에 대한 여론은 거의 5대5랍니다. 그렇군요. 뉴스쇼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표본 오차 이런 건 모릅니다만 일단 여러분 문자만으로 봤을 때는 5대5로 지금 중간 스코어 들어오고 있고요. 단일팀은 거의 반대. 7대3의 비율로 반대가 높은 게 중간 스코어입니다. 한 15분 정도 더 할 수 있죠. 예. 15분 정도 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과 레인보우로 의견 더 보내주십시오.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 그리고 남북 단일팀 두 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좀 들어온 거 보니까요. 3159님은 단일기, 그러니까 한반도기 당연히 찬성입니다. 한반도기가 물결치는 경기장의 함성 상상만으로도 벅차요.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개최국인데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공동 입장이라니 완전 허무하다. 5896님. 북한이 숟가락을 살짝 얹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하다. 이런 의견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예. 변상욱 대기자 의견이 궁금해요. 어려운 거 묻지 마시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뭐 한반도기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세요? 단일팀도 반대입니다. 예. 한반도기는 왜 반대세요? 그냥 올림픽 길을 들고 그냥 같이 입장하고 갔으면 각자 자기네 나라 국기를 갖다 다는 거지 뭐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어요. 참가하는데 이미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그들을 이제 올림픽에 불러서 거기서 남북이 그래도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 되는 거지. 한반도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매달리자는 의견은 아니지만 한반도기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9번의 공동 입장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할 때 또 드는 것에 오히려 상징이 될 수도 있는데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였음을 알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지 달리 봐줄지는 잘 모르죠. 모르는 또 문제입니다. 우리 의견이 갈리는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기자수청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언론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느냐. 국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예.
미국의 유명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38개 나라 시민을 나라별로 1000명씩 표본 집단해서 언론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가 이제 공개된 거죠.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이거 기자수첩에 가지고 나오신 걸 보면 성적이 안 좋군요. 예. 이제 뭐 촉이 많이 발달하셔가지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하위 수준이요? 첫째 부문은 정치인데 언론이 정치 보도를 공정하게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27% 응답자 중에 27%만 정치 보도 잘하고 있다. 38개국 중에 37입니다. 꼴찌는 그리스입니다. 꼴찌는 그리스인데 워낙 성적이 나쁩니다. 18%밖에 안 됩니다. 스페인, 칠레, 이탈리아, 레바논이 다 30%대로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성적이 나쁜 나라들인데. 정치는 그렇고. 일본이 이렇게 정치 보도를 잘한다고 1등으로 가 있네요. 일본이 이상하네요. 1등을 했어요. 정치 아니고 전반적으로 언론이 잘 보도하느냐. 한국과 그리스가 역시 36, 22로 꼴찌입니다. 콜롬비아, 칠레, 폴란드,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위에 있고 일본은 또 역시 65%로 우리보다 갑절 높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서 1위고. 일본 언론의 신뢰도가 이렇게 높습니까? 일본 국민들에게? 이게 지난 6월 공개된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때도 우리가 36개국 중에 최하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굳어지는 걸로 됩니다. 언론의 처지를 조금 변명만 한다면 우리 국민이 너무 정치 수준과 언론 해독 능력이 뛰어나신 거 아니냐. 점수가 그래서 야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신다. 두 번째. 언론이 워낙 요새 우후죽순 난립하다 보니까 지금 6,000개거든요. 신문법 적용을 받는 언론만. 6,000개 이상의 언론이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매체가 계속 생겨나고 기자는 많네요. 계속 늘어나는데 기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자격시험을 보고 허가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훈련 과정도 제대로 없고 참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면 뭐 큰 언론사, 대형 언론사, 유명한 언론사는 잘하냐? 그렇죠. 거기가 더해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곡 보도와 가짜뉴스 소동 빚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요. 오히려 대형 언론사들이 크게 보도를 하고 그걸 중소 인터넷 신문 뭐 이런 곳 영세한 신문들이 베껴 쓰고 이러면서 더 커지고 그렇죠. 이런 식 아니었어요? 우리 언론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기자정음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정음? 지난 가을부터 조금씩 나돌다가 요새는 뭐 확대되고 있는데 훈민정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이 달라.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혼란을 겪으니 그렇죠. 새로 만든다. 기자들이 기사에 쓰는 용어들이 본래의 뜻하고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 설명을 해놓으니 제대로 알고 백성들은 잘 읽어보라. 이게 네티즌들이 만든 겁니까? 기자정음?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읽다 보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야단치신다는 느낌도 있는데 수긍을 안 할 수도 또 없어요. 어떤 식이에요? 예를 들면. 먼저 제목에 주로 쓰이는 분석. 속보 이렇게 달고 나가면 자기가 빨리 전달해 준다는 뜻인데 사실은 연합기사나 남의 기사를 후사닥 빨리 베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다음에 단독. 특종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나 혼자 베꼈습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다. 종합. 종합은 뭘까요? 여러 기사를 이제 정리한다, 종합한다 이건데요. 분석을 갖다 종합적으로 했다는 뜻인데 여러 기사를 베꼈으니까 그렇게 아쉽죠. 그리고 아까 얼른 베낀 게 부족해서 조금 더 살을 붙였다. 이런 뜻이다. 그럼 충격 이런 것도 다는 언론사 충격은 있잖아요. 내용엔 별거 없어서 제목이라도 이렇게 답니다. 이런 뜻이고요. 제목만 충격적입니다. 그다음에 아찔 이런 제목 많이 붙죠. 아찔. 이거는 열어보시면 여자 벗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거 참 부끄럽고. 그다음에 경악. 이럴 수가. 이거는 여음구다. 여음구 기억나시죠? 뭐 아으 동동다리 얄라리 얄라성 이런 거 그냥 운율 맞추느라고 집어넣는 거. 숨 막히는 뭐 그저 그런 이런 뜻이고요. 숨 막히는이 제목에 있으면 취재 결과 이거는 연합뉴스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뒤져본 결과 팩트 체크를 해보니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에 한 2번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고 바로 잡습니다. 이거의 뜻은 뭐냐? 바로 잡습니다. 바로 이렇게 잡습니다는 기사 잘못 썼을 때 정정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독자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뜻이랍니다. 그다음에 구설수에 올랐다. 이거는 트위터에 그렇게 떠들더라. SNS에. 그다음에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게 왜요? 이거는 우리 언론사랑 정치적으로 입장이 반대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뭐 국민 대다수가 하면은 우리 언론사 사무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네티즌 반응은
나랑 내 친구도 네티즌인데 우리 친구랑 나랑 이렇게 생각했었다. 기자랑 기자 친구랑은 이렇게 생각. 예, 그래서 기자들로서는 난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거친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다. 그래요. 그렇죠. 미디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고 담긴 의미를 예.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가 시민들이 스스로 언론 해독력을 키워가다 보니까 예. 조금은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계속 양이 늘어나는 걸로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그러게요. 자괴감 또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언론인들, 기자들 많이 반성해야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이 응원 소리 여러분 반가운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승엽 선수를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야구 팬들의 그 소리입니다. 전 삼성 라이온즈의 타자 이승엽 선수 지난해 10월 마지막 경기, 은퇴 경기를 끝으로 23년간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지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참 궁금하다. 한 번 좀 꼭 뉴스쇼에 모셔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요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화제 인터뷰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 연결해보지요. 이승엽 선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선수는 아니신데 저는 아직도 선수가 편하네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팬들 응원 소리 들으셨죠? 예.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뛰어가고 싶은 생각? 예, 너무 막 가슴이 뛰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이제 은퇴한 지 이제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예. 구상하고 있었던 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생각보다 100일이 조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고 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사실 좀이 좀 많이 쑤시더라고요. 좀이 쑤셔서 사실은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이승엽 선수 하면 여러분 그냥 연습벌레 아닙니까? 연습벌레. 3개월 동안 그 야구 방망이 한 번도 안 잡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잡으셨어요? 네. 정말 이제는 현실은 이제 제가 일반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실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눈 딱 감으면은 그 타석에 들어서던 순간이 떠오르시죠? 그럼요. 그건 저의 과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고요. 야구로 통해서 제가 너무나 얻고 사랑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야구는 저에게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직업입니다. 홈런을 딱 쳤을 때 그 기분 그것도 아직도 선명하세요? 당연합니다. 제가 제일 시즌 은퇴 경기에서 제가 홈런을 2개 쳤거든요. 예, 맞아요. 아직도 그날 기억은 생생합니다. 지금 이승엽 선수 목소리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옛날이 너무 좋았으니까. 옛날이 너무 좋았으면 조금 더 하시지 왜 은퇴하셨어요? 지금이 딱 최적기고요. 너무 오래 하면 사람들이 또 식상하실 수 있어요. 요만할 때 미련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팬들이 예,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여러분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 새해 들어서 첫 인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O 신임 총재죠. 정운찬 총재가요. 신인 선수를 모아놓고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을 꿈꿔라 이런 얘기한 거 아세요? 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셨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책임감도 많이 느끼거든요. 책임감도. 예, 더 좋은 일만 해야 된다고 그런 부담감은 좀 생기지만 어쨌든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런가 하면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으로 복귀한 박병호 선수가 이승엽 선배 기록에 나 도전해보겠다 이런 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기대해볼 만합니까? 이승엽 선수 기록에 도전해서 깰 수 있겠습니까?
박병호 선수 사실 후배지만 저는 그 선수의 팬입니다. 팬이고 그래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홈런 기록을 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박병호 선수한테 직접? 예. KBO에서만 통산 467홈런 치셨잖아요. 얼마나 더 깨면 되겠습니까, 박병호 선수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500홈런은 꼭 쳐주세요. 500홈런. 박병호 선수 어깨 무거워지는데요. 500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승엽 선배의 당부. 아니 근데 이승엽 선수님. 예. 어쩜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 같으세요? 저요? 예. 아닙니다. 이승엽 선수 하면은 자기 관리. 그렇게 일찍 성공한 선수들 주변에는 많은 유혹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유혹들. 그런 유혹의 손길이 올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아버님이 좀 무서웠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교육하셨어요, 아버님이? 예전에는 뭐 술, 담배는 전혀 안 되고. 전혀? 예, 도박도 안 되고. 예, 운동만 열심히 해야 되고 선배들에게 인사 잘해야 되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이 그냥 말하자면 야구 인생 전반을 좌우한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 근데 요즘 이제 야구 선수들 보면 뭐 도박이며 승부 조작이며 여러 가지 인성 문제며 이런저런 논란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덜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 후배들 보면서는 안타까운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이제 거의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며 예. 후배 선수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조금만 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번만 하고 행동에 옮긴다면은 좀 그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만 되뇌어라. 그러면 자제가 될 거다. 예,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번만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인지 이승엽 선수가 그 후배 야구 선수들, 청소년 야구 선수들을 돕기 위한 야구 장학재단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요. 예. 제가 3월 달에 이제 출범식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고, 뭐 분명히 어린 선수들도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선수들이 나아가서 좋은 훌륭한 선수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저의 그 뿌듯함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혁이하고 은엽이 지금 몇 살이죠, 두 아들이? 지금 이제 14살, 8살. 14살, 8살. 혹시 야구 선수로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둘 중에 하나 정도?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아빠가 또 유명한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의중에 맡기겠지만 저 권유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딱 잘라서 전혀 권유하고 싶은 생각. 야, 그 이승엽 선수가 이 대스타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직 많지 않은 나이에 은퇴하셨기 때문에 다른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꿈? 예, 우선 1, 2년 정도는 조금 이 밖에서 좀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야구장을 벗어나는 것이요. 야구장 밖에서. 예. 그리고 뭐 제가 제일 잘 했는 게 야구고 제가 제일 잘 아는 것도 야구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야구장 주위에서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야구인으로 살 것이고 야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전혀 가지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평생 야구인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팬들 얘기 들어보면 이승엽 선수가 지도자 교육을 좀 받고 다시 지도자로 삼성에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능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기회가 더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고 모든 건 이제 시간이 지나보고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만약 이제 여러 가능성 중에 지도자라는 가능성이 어떻게 잡혔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됐다면, 감독이 되면 당연히 일지망은 삼성인가요? 그럼요. 그건 망설임이 없으시네요. 네, 그럼 제가 삼성에서 제가 얻은 것도 많고
제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보답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이승엽 선수. 팬들이 참, 너무나 사랑하는 선수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예전에도 뜨겁게 응원해줬던 선수. 지금 많이들 듣고 계십니다. 팬들께 한 말씀 끝으로 하시죠. 예, 우선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야구 선수 이승엽은 끝났지만, 인간 이승엽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격려와 관심도 부탁드리며, 많은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올 한 해 항상 가정에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시기를 저 이승엽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엽 선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참 훈훈하네요. 이승엽 선수였습니다.